졸업은 예전에 편집을 이제 준비했는데 싶어가지고 네, 이 사람 보고 재밌었어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영상 분야, 영화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면도 있지만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영화에서의 매체에 대해서 다뤄주셨다면은 이제 조주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미술과 관련해서 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이제 매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은 구축에서 구축 조각으로 피카소와 곤살레스의 열린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서원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조주현 선생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주현입니다. 구축에서 구축 조각으로라고 하는 시각예술 미술 가운데에서도 조각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발표문을 읽겠는데 역시 저도 양이 좀 많아가지고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인용문은 넘어가고 본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피카소가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까지 몇 년간 심혈을 기울였던 아폴리네르 기념비 작업 시절에 곤살레스가 쓴 메모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그는 항상 더 잘하고 싶은 나머지 너무나 불안하다는 것과 수천 점의 스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망치 하나면 충분했다는 것, 그리고 1912년의 그때처럼 다시 행복한 기분이라는 것이 그 셋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피카소가 지닌 창조성의 특징, 즉 안주할 줄 모르고 항상 자신을 능가하며 갱신하려 했던 창조성을 알려줍니다. 다음 행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피카소의 창조성이 발휘되는 방식, 즉 준비는 더없이 치밀하게 하지만 실행에서는 준비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이 행 아래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만족을 모르는 피카소가 창조적 행복감을 맛본 해로 1912년을 지목하는데 실로 그는 이 해에 분석적 입체주의로부터 종합적 입체주의로 이행하며 미술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언어처럼 작용하는 상징기호의 도입을 통해 3만 년 미술의 역사를 지배해온 도상체계의 군림을 무너뜨린 것이 그 성취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런데 미술을 도상, 지표, 상징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기호학적 향연의 장으로 확장한 것이 종합적 입체주의가 거둔 성취의 단은 아닙니다. 이 기호학적 향연은 구축과 빠삐에꼴레라는 새로운 형식의 창출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두 형식은 각각 이후 현대조각과 회화의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둘 다 회화와 조각의 전통적 개념을 혁파하는 개가를 이루었지만 이 글의 초점은 조각에 있습니다. 저는 이전 연구에서 입체주의 구축의 효시인 1912년작 기타에 집중하면서 이와 연관된 초기의 작품 3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시야를 넓혀 우선 1912년부터 14년까지 종합적 입체주의 전 시기에 걸쳐 피카소의 구축이 개척한 현대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이후 192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피카소는 사실상 조각을 떠나 있다가 아폴리네르 기념비를 위한 작업에서 조각가로 재탄생합니다. 곤살레스와의 협업 과정에서 일어난 변신인데 2절에서는 철이라는 새로운 재료와 용접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구축 조각의 등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폴리네르 기념비 작업은 화가를 꿈꾸던 금속 공예가 곤살레스고 조각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3절은 피카소와의 협업 이후 곤살레스가 개척한 구축 조각의 새로운 지평, 공간 속의 드로잉을 살펴봅니다. 1910년대 전반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조각의 현대적 시도들 가운데에서 저는 최초의 입체주의 구축물인 기타가 그 허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라서 전통 조각에 대한 가장 파괴적 시도라고 보는데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입체와 덩어리를 분리하여 조각은 닫힌 입체 덩어리라는 전통 조각의 관념을 돌파했습니다.
이행 아래입니다. 즉 기타는 열린 입체 구축이라는 현대 조각의 신기원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표면과 내부를 분리하여 형상 내부의 구조를 암시하는 표면의 전통적 의미작용 기능을 깨뜨렸습니다. 3행 아래입니다. 공간에 배치한 평면 단편들로 구축된 이 작품에는 일관된 연속적 표면이 없어 그것이 암시할 내부 구조 자체가 애당초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의미작용 기능을 잃은 불연속적 표면의 단편들이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과 함께 증물화된다는 것입니다. 닫힌 입체 덩어리에서와 달리 열린 입체 구축에서는 양화 형태와 음화 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표면의 단편적 형태들이 빈 공간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3행 아래입니다. 셋째, 산업적 재료와 탈숙련 절차를 도입하여 조각의 전통적 제작 관례와 완전히 다른 관례를 개척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1912년에 만들어진 두 점의 다른 기타에서는 원근법, 명암법 같은 전통 회화의 관례들이 제 기능을 잃고 장식적 요소로 물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회화와 결합한 구축물도 있고 구조의 형식도 다양합니다. 1913년작 바이올린은 왼쪽에 보시는 건데요. 목탄 뷰어인과 유화, 콜라주와 판지 구축이 결합된 작품인데 악기의 공명통 중심부에서 약간만 돌출한 상자 형태의 판지 구축이 줄무늬가 그려진 종이로 화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은 1913년작 병과 기타 오른쪽 작품입니다. 목재가 사용된 구축물로 회화 액자 모양의 직사각 표면 위에 이런저런 형태로 가공한 목재 요소들과 카카오라고 적힌 종이 라벨이 여러 층을 이루며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요소는 액자 틀 상단에서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붙어 있고 그 위에 직각형의 또 한 요소가 액자 틀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길게 비스듬히 붙어 있으며 그 막대의 중앙 부위를 뾰족하게 관통하면서 작은 원뿔형이 아래서부터 위로 치솟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물이라는 제목으로 1913년 11월에 발간된 잡지 파리의 저녁에 피카소의 최근작으로 선보였으며 기타가 있는 구축과 함께 저 멀리 러시아에서 타틀린이 회화적 부조라는 새로운 형식을 발전시키는 데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카소에게도 회화부조라고 분류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14년작 유리잔 신문주사위가 예입니다. 유화로 채색한 나무판 위에 제목에 나오는 대상들의 형태를 가공한 나무와 철판, 철사가 붙어 있는데 이 요소들은 표면에서 여러 다른 높이로 돌출되어 있고 일부는 틀 바깥의 공간으로까지 뻗어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재료와 방식으로 만든 유리잔 파이프 클로바이스 주사위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돌출 부위가 8.5cm에 달해 작품의 3차 완성을 강하게 부각합니다. 사행 아래입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에는 채색이 되어 있어 부조 영역을 회화 영역과 연결합니다. 따라 이 점에서 일행 아래입니다. 이 점에서 피카소의 회화 부조는 부조에 쓰인 재료의 물질적 특성을 전면화하는 타틀린의 회화적 부조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1914년에 제작된 목재 구축 가운데 몇 가지 알아볼 수 있는 대상들로 이루어진 가장 복합적인 작품이 술장식이 달린 정물입니다. 윌리엄 터커는 평면적인 판지나 판금과 달리 목재는 다양한 두께와 부피를 지녀 구조로서, 평면으로서, 입체로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목재 구축 가운데 최고작으로 술장식을 꼽는데 회화와 콜라주와 조각이 일시적으로 기적적 균형을 이룬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물이라는 소재와 채색된 부분은 회화가 기원이고 강하고 불규칙한 유무과 다양한 질감의 축적이 가리키는 것은 콜라주이며 채색하지 않은 벽 쪽 나무판과 빵의 파인 구멍에서 드러나는 나뭇결, 간단하게 분석된 잔의 돌출부, 아래로 기울어져 빵과 칼과 술장식을 현실 공간으로 밀어내는 선반 등이 선언하는 것은 조각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터커가 술장식에서 콜라주라고 지목했던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발견된 사물의 도입입니다.
선반의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황금색 술 장식은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의 밧줄처럼 실물이고 1912년의 작품에서 밧줄이 수직적 회어와 수평적 테이블이라는 두 포맷에서 했던 것과 같은 애매한 의미작용을 합니다. 즉 등나무에서 밧줄이 정물화 액자의 틀과 정물이 놓인 테이블의 테두리라는 의미를 오가는 것처럼 이 술은 화려한 황금빛 액자의 장식과 군청색 식탁보에 달린 술이라는 의미를 오갈 수 있습니다. 다만 등나무와 달리 술 장식은 3차원 작품이어서 정물화와 테이블이라는 수직 수평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액자의 장식일 때 황금빛 술은 그 안을 환영적 공간으로 만들어 선반 위는 입체판 정물화가 되고 식탁보에 술일 때 이 장식이 달린 선반은 간소한 한 끼 식사가 놓인 테이블이 됩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터커는 조각 작품을 말 그대로 제작하는 것. 이 문단도 건너뛰겠습니다.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에 제작된 모든 구축은 실물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부조 형식을 띱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1914년작 악생트잔입니다. 밀랍으로 모형을 만든 다음 청동으로 주조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고 채색한 이 작품을 피카소는 6점 제작했는데 이 시기 유일한 환조이자 연작입니다. 구축은 아니지만 열린 조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축과 같습니다. 입체주의 양식으로 절단된 잔의 단면이 잔에 담긴 술의 수면을 드러내고 그 위아래 빈 공간을 음화 형태가 되게 하여 공기층과 악센트로 만듭니다. 실물 수전은 입체주의 양식의 잔과 자연주의 양식의 각설탕 사이에 놓여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피카소는 이 방식을 기타 연주자가 있는 구축에서도 사용했는데 신문지와 종이로 만든 미약한 팔과 다리가 입체주의 드로잉과 실물 기타 및 탁자를 연결했다면 청동환조인 악센트잔에서는 실물 수저가 잔과 각설탕 사이에 딱 끼어 재현에 흡수된 현실을 더 단단하게 제시합니다.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 이후에도 피카소가 만든 구축이 있기는 합니다. 1915년의 목재 구축물 탁자 위의 바이올린과 병, 1924년의 판금 구축물 기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부터 1920년대 전반에 걸쳐 피카소는 회화에 다시 몰두하며 조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피카소를 다시 조각으로 소환한 계기는 1918년에 사망한 그의 절친이자 예술적 동반자 기욤 아폴리네르의 무덤 위에 놓을 기념비적 조각 프로젝트입니다. 아폴리네르와 피카소의 우정은 각별했습니다. 1904년 겨울 피카소가 몽마르트르에 정착하고 반년쯤 지난 무렵 처음 만난 걸로 알려진 두 사람은 시인이 화가보다 한 살 많을 뿐인 또래였고 모두 극도로 가난한 외국인이었으며 그럼에도 파리의 신진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시인과 화가는 현대 예술가로서 각 예술의 전통을 혁파하는 형식을 개발했는데 시인은 구두점 없는 시와 텍스트를 이미지 형태로 배열한 시를 창조했고 화가는 입체주의를 창시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1918년 11월 9일 아폴리네르는 스페인 독감으로 병상에 누운 지 엿새 만에 사망했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술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현대 예술가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였던지라 생전에 아폴리네르가 그를 기고했던 문학지와 예술지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곧바로 기념비 제작 계획이 발표되는가 하면 한 5행 정도 아래입니다. 기념비를 제작할 작가로 피카소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폴리네르의 오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시인을 기리는 기념비 제작을 맡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명한 미술가였기 때문입니다. 3행 아래입니다. 1927년 11월의 추모 모임에서 피카소는 기념비 디자인을 끝냈다고 발표했고 아폴리네르가 죽은 지 10년이 되는 1928년에는 기념비를 개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의 제안을 위원회가 거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피카소의 제안을 2번 더 거부할 것입니다. 3번, 그러니까 피카소는 기념비 제안을 3번 했는데 3번 다 거부했습니다. 1928년부터 1930년 사이에 피카소는 아폴리네르의 무덤 위에 놓을 기념비 작업을 3차례 했습니다. 3 제안 모두 아폴리네르의 작품을 원천으로 했는데 처음 2 제안은 모형까지만 만들었고 3번째 제안은 실물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형 변신은 소조 작품이고 2번째 모형 철사 구축과 3번째 작품 정원의 여자는 철제 용접 조각입니다. 2번째와 3번째 작업을 할 때 피카소는 바르셀로나 시절부터의 친구이자 뛰어난 금속 공예가였던 훌리오 곤살레스에게서 기술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1928년부터 31년까지 이어진 2 사람의 협업은 피카소의 조각적 창조력을 폭발시킨 한편 곤살레스를 금속 공예가에서 용접 조각가로 경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이상하고 괴기스럽고 외설적이고 미친 듯한, 다시 말해 한마디로 뭐라 설명하기 힘든 덩어리 하나라고 질색을 한 1928년작 변신 1과 2는 거대하게 팽창한 한쪽과 뾰족하게 수축한 다른 한쪽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오르가슴의 황홀경 속에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녹아들어 양성 부유가 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성적인 형상의 원천은 아폴리네르의 희곡 트레지아의 젖가슴이었습니다. 다음 행입니다. 이 희곡에서 여주인공 테레즈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거부하고 트레지아라는 남성으로 변신합니다. 테레즈는 자신의 유방을 상징하는 풍선을 터뜨린 후 수염을 기르고 황소처럼 강한 생식력을 가진 남자 트레지아가 되는데 그 사이에 테레즈의 남편은 여자로 변신하고 2 사람은 4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피카소가 만들어낸 외설적 양성부유의 조각은 아폴리네르가 창조해낸 선정적이고도 익살스러운 인물들을 충실히 형상화한 것입니다. 2번째 기념비 모형인 철사 구축 중 적어도 한 점은 1928년 가을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문답입니다. 첫 번째 모형과 달리 철사 구축은 재료와 방법, 형식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즉 철이라는 재료와 낙댐이나 용접이라는 방법은 모두 산업적인 것이고 형식은 10수년 전의 입체주의 구조들과 달리 완전한 3차원의 열린 구축 조각입니다. 같은 해에 앞서 만들어졌던 변신의 전통적 재료 및 방법과는 판이합니다. 조세핀 위더스는 자크 립시츠가 피카소의 관심을 열린 형식의 조각으로 돌리는 데 의심할 여지 없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앨런 보니스 역시 유사한 의견인데요. 3행 아래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피카소는 1927년 새해 첫날에 립시츠의 작업실을 방문해 투명 조각을 보고는 매우 감탄했다고 전하며 그해 3월에는 르네상스 화랑에서 이 조각가와 합동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새로운 조각 형식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립시츠의 투명 조각 자체보다는 이 조각을 아폴리네르의 소설 암살된 시인과 연결한 글 한 편, 초현실주의 평론가 로제 비트라크가 1928년 2월에 쓴 에세이인데요. 이 글이 더 큰 자극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적 요소가 강한 이 소설에서 아폴리네르는 주인공인 시인 크로니아 망딸의 무덤에 놓일, 그러니까 자신의 무덤에 놓이기를 희망한 기념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살된 시인에는 크로니아 망딸의 친구 중 하나로 베냉의 새라는 화가이자 조각가도 나옵니다. 누구든 크로니아 망탈은 아폴리네르, 베냉의 새는 피카소라고 이해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베냉의 새는 저기에 찬 관중에게 살해당한 크로니아 망탈의 기념비를 만듭니다. 이 기념비는 전통적 기념비 개념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기단 위에 세워지는 거대한 청동상이 아니라 땅속에 묻혀있는 속이 텅 빈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카소는 아폴리네르가 자신의 소설에 제시해 놓은 기념비를 제작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결과물이 철사 구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소설 속 구덩이 안의 조각과 달리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폴리네르가 말한 조각처럼 인물의 형상을 텅 빈 공간이 채우고 있는 조각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철사 구축으로 이어진 피카소와 곤살레스의 협업은 늦어도 1928년 5월 13일 이전에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행 아래입니다. 이 첫 번째 협업은 메데아 거리에 있는 곤살레스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는데 피카소는 낙댐이나 용접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속 가공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카소는 곤살레스가 제공한 기술적 지원에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피카소와 곤살레스의 두 번째 협업은 1929년에 시작되어 1931년에 마무리된 아폴리네르 기념비의 세 번째 버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카소의 세 제안 중 유일하게 실물 크기로 제작된 정원의 여자라는 철제 조각과 이를 복제한 청동 조각입니다. 왼쪽의 철제 조각은 피카소하고 곤살레스가 함께 만들었고요. 오른쪽의 복제는 곤살레스가 혼자 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정원의 여자는 여러 금속 요소를 용접하여 조립한 매우 복잡한 작품으로 철사 구축과 달리 피카소가 곤살레스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곤살레스는 용접 기술을 피카소에게 전수했고 덕분에 이제 그는 새로운 조각의 제작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행 아래입니다. 수십 개의 철 조각으로 이루어진 정원의 여자에는 이 조각을 위해 특별히 절단하고 두드리고 구부린 형상과 막대뿐만 아니라 수집된 고철과 발견된 사물도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수아스 진로에 의하면 정원의 여자에서도 작업을 이끈 것은 암살된 시인에 묘사된 기념비에 부합하는 어떤 것, 빈 공간에 형태를 부여해서 그 공간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추상 조각의 창조였습니다. 땅속에 누운 크로니아 망탈이 탁자 옆에 선 여자로 바뀌었지만 여자의 신체에서 긴 목 아래 빈 공간에 부여된 형태는 목 위에 묘사된 날카롭고 통렬한 형태들과 대비되는 부드럽고 풍만한 복부를 나타냅니다. 흔히들 탁자라고 해석하는 기울어진 사각형 아래에는 일정한 높이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피카소가 만들겠다고 한 일정한 높이를 지닌 빈 공간을 덮은 돌이라고 보면 그 빈 공간은 베냉의 새가 만든 크로니아 망탈 기념비가 되고 사각형 왼쪽에서 우아하게 솟아오른 넓은 잎의 필로덴드론 가지들은 베냉의 새와 친구들이 시인의 기념비 옆에 심은 월계수 나무가 됩니다. 이 석판 위에 놓인 여자의 두 팔은 곡선을 그리며 그 안의 빈 공간에 마치 이제는 포옹할 수 없는 시인을 포옹하고자 하는 듯한 애절한 형태를 부여하며 이는 다시 칼날 같은 머리카락, 못으로 만든 두 눈에서 솟구치는 눈물, 일그러진 치열을 드러내며 크게 벌린 입으로 슬픔을 뿜어내는 삼각형 얼굴의 각진 형태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조각을 가능하게 한 것은 피카소의 창조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곤살레스의 용접 기술이었을까요? 곤살레스는 완벽한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껏 정원의 여자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답은 피카소의 창조성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카소 역시 곤살레스에게서 용접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적도 만들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던 것을 서로에게 배웠던 것인데 곤살레스가 피카소에게서 배워 꽃피워낸 조각의 새로운 형식이 바로 공간 속의 드로잉입니다. 1928년 협업의 첫 단계에서 피카소와 곤살레스는 거장과 장인의 관계였습니다. 거장은 작품 구상을 담은 드로잉을 제시했고 장인은 그 드로잉에 담긴 구상을 실행했습니다. 철사 구축들보다 앞서 실현된 자그마한 작품이 있습니다. 1928년 봄에 완성된 드로잉을 철판과 철막대로 구축한 머리인데 드로잉이 깔끔하게 조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더스의 말대로 고도로 구조화된 그림들을 3차원으로 복제한 이 시점에 곤살레스의 창의적 참여는 분명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피카소와 곤살레스가 다시 함께 정원의 여자 작업을 시작한 협업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불과 1년여 전에 피카소의 기술 조수였던 곤살레스가 스스로 뛰어난 기량의 거장이 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전문 기술 이상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서로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를 실행하거나 기각하거나 하는 일종의 실험실을 운영했으며 각자 자유롭게 독립적인 길을 추구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전문 기술을 그에게서 처음 배운 미술가가 피카소가 곤살레스의 전문 기술을 처음 배운 미술가는 피카소가 아니라 파블로 가르가요라고 하는 다른 미술가였습니다. 피카소만큼 아주 절친하지는 않았지만 동양 출신의 국악가로서 가르가요는 곤살레스에게 본격적인 조각의 길을 권유한 미술가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중엽부터 곤살레스가 드문드문 만든 작품에서 나타난 장식적인 선들과 유려한 곡면은 가르가요가 원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게트 로웰은 1920년대 후반까지 곤살레스에게는 조각가가 되겠다는 야심이 전혀 없었다가 피카소의 요청으로 협업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조각 세계의 의미와 가능성이 그에게 열렸다고 썼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협업 2단계에서 제작된 곤살레스의 돈키호테와 그 무렵 가르가요의 두 작품 무용수와 예언자를 비교해보면 곤살레스가 가르가요에게서 받은 영향보다 이제는 어쩌면 가르가요에게 준 영향이 더 돋보이는데 그렇다면 1929년이 곤살레스에게는 조각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분수령이 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1930년에 나온 할리퀸은 소재의 측면에서도 양식의 측면에서도 피카소를 단번에 연상시킵니다. 로웰에 의하면 곤살레스가 그때까지 만든 3차원 조각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이 작품은 구성과 형태에서 두 사람이 협업했던 거의 모든 조각을 참조한 것으로서 곤살레스가 피카소와 함께한 경험을 요약하면서 친구에게 바친 일종의 오마주입니다. 피카소의 분신 같은 소재를 기하학적 입체와 평면의 조합으로 구축한 안쪽의 형태는 예전의 입지주의를 연상시키지만 그 바깥에 배치되어 빈 공간의 형태를 부여하고 활성화하는 직선과 곡선은 피카소와의 최근 협업에서 유래한 요소입니다. 할리퀸 이후에도 피카소의 흔적은 모티프 차원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머리털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길게 휜 곡면 코 등. 그러나 1931년 구상적 환조로 선회한 피카소와 달리 곤살레스는 정원의 여자를 청동으로 복제하는 작업과 더불어 자신의 새로운 예술, 즉 공간 속에 드로잉의 목표를 정립했습니다. 인용문의 이행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립된 점들이나 천공들에 의해 얻어지거나 암시되는 물질과 공간의 결혼을 통해 즉 실제의 형태와 상상된 형태의 결합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랑의 자연 법칙이 그러하듯 즉 육체와 정신이 그러하듯 그것들을 뒤섞어 서로 분리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931년작 머리 빗는 여자 1은 곤살레스가 만든 첫 번째 실물 크기 구축 조각입니다. 170cm 높이의 이 작품은 1930년대에 나온 동일 제목의 작품 두 점과 함께 연작을 이룹니다. 머리 빗는 여자, 연작은 화장하는 여자라는 고전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곤살레스가 1931년에 설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자신만의 표현법을 개발해간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곤살레스의 표현법은 모두 물질과 공간의 결혼, 즉 실제의 양화 형태와 상상의 음화 형태 간 결합을 추구하면서 이 결합을 철이라는 재료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합니다. 파리 국립 현대미술관 소장품인 머리 빗는 여자에서 양화 형태와 음화 형태의 결합은 조화보다 충돌, 정적인 자세보다 동적인 자세의 인상이 강합니다. 우선 양화 형태들의 조합에서도 상부의 길게 휘인 곡면과 중간에 각진 여러 사각면은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강조하고 이 조합이 제공하는 여자의 신체 주변에 배치된 머리와 팔, 다리에 해당하는 선적 요소들도 서로 이질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이 점에서 여자 1은
곤살레스가 같은 해에 복제한 정원의 여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각진 얼굴, 크게 벌린 입, 서로 전혀 다르게 구축된 가냘픈 두 다리가 특히 그렇습니다.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수정품인 머리 빗는 여자 2는 여자 1보다 조금 작지만 곤살레스가 개발한 독자적 표현법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특징은 양화 형태가 하단의 긴 수직면과 중간의 작은 수평면들로 줄어들고 음화 형태를 만드는 선적 요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선적 요소는 수직의 직선축과 상부의 곡선축이 조합되어 있는데 이 조합은 여자 2에서 완성된 후 모성, 바구니를 든 여자, 큰 서 있는 인물 등 여러 작품에서 변주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품인 머리 빗는 여자는 여자 2보다 조금 크고 여자 1보다는 작은 작품인데 앞의 두 작품에 비해 가장 크고 강력한 양화 형태가 특징입니다. 직선면과 곡선면의 대조가 상부와 하부에 고루 나타나 있어 직립한 여성 신체의 구조와 형태에 매우 우아한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가닥의 철판으로 재현된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잘룩한 허리 뒤 엉덩이에서 살짝 들린 공명과 호응하면서 이 정적인 형상에 경쾌한 리듬감을 제공합니다. 1935년부터 제작된 앉아있는 여자 연작 3점과 비교할 때 양화 형태의 안정감과 음화 형태의 운동감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매우 독보적인 발전입니다. 여자 1에서 어색하게 암시되었던 동적 자세의 재현법이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동작의 재현은 팔레트 무용수에서 비로소 유려하게 나타난 후 1935년의 두 작품 헝클어진 머리카락의 무용수와 기도하는 사람에서는 오직 선적인 요소만으로 동작을 묘사하는 자유자재의 경지에 이르렀고 1937년의 데이지를 든 무용수에서는 언뜻 위태로워 보이지만 실은 단단히 고정된 형상으로 도약 또는 착지하는 무용수의 순간적 동작까지 재현했습니다. 1937년작 다프네에서 다시 돌아온 수직의 사각 면축과 상부의 곡선형 조합은 같은 해에 나온 고딕 인간과 작은 낫에서처럼 직선형 위주로 재편되기도 하고 1939년작 선인장 씨와 뒤이은 선인장 부인에서처럼 곡선과 직선, 면과 선이 다양하게 섞인 복잡한 구축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곤살레스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위더스가 정리한 카탈로그를 보면 목록으로 정리된 조각 총 130점 가운데 120점이 1929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작품의 92%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1942년 사망할 때까지 마치 봇물 터지듯 작품이 쏟아진 생의 마지막 시기에 곤살레스는 다른 예술가들과 접점을 상당히 넓혔고 갤러리와 미술 잡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광범위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터커는 1970년대의 시점에서 곤살레스 작업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데이비드 스미스에 의해 환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잊혀졌다고 애석해 합니다. 닿는 말로 가겠습니다. 곤살레스가 재조명을 받는 데에는 두 번의 회고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56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훌리오 곤살레스, 그리고 1983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훌리오 곤살레스 회고전이 그 둘입니다. 1956년의 전시회 도록이 50여 쪽에 불과하여 이친 미술가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1983년의 도록은 200쪽이 넘고 곤살레스의 작품 세계를 추상화와 자화상, 회화, 장신구와 장식품, 드로잉과 조각으로 나누어 전체를 세세히 살폈으니 구겐하임의 회고전은 곤살레스 연구에서 가히 이정표를 제시한 전시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시회의 부대 행사로 열린 강연에서 크라우스는 훌리오 곤살레스와 공간 속 드로잉의 문제라는 발표를 했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공간 속 드로잉은 피카소가 아니라 곤살레스가 개발한 전전 유럽 조각의 중요한 성취. 둘째, 이 대목에서 피카소가 한 기여는 조각의 사물을 도입한 아상블라주 기법을 확립한 것. 셋째, 곤살레스의 작품은 미술가 자신이 말하는 재현적 주원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며 이 조각은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 다라서 정면이 아니면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주장 가운데 처음 두 가지에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강연 당시에 이미 논평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회고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젊은 큐레이터였고 후일 구겐하임 미술관 관장까지 되는 리사 데니슨이 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1년 넘게 이 조각들을 직접 육안으로 보아온 결과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곤살레스의 조각은 주위를 돌며 보아야 하는 조각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작품에 대한 경험을 직접 쌓아온 큐레이터의 주장은 쉽게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까지 나온 얼마 되지 않는 곤잘레스 연구소에서도 시점의 문제는 정면성과 환조성이 제각각 주장되며 어물쩍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라우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곤잘레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발관 원고에서 이 조각가는 자신이 개척한 새로운 예술이 고전 예술과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자신의 예술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여자 조각상은 모든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여자일 수 있다. 즉 그런 조각상은 어디서나 자연의 재현이다. 하지만 만약 그 조각상이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손에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냥 여자가 아니다. 그 조각상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다. 조각상이 상징이 되었다면 주위를 돌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 속성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조각상은 다시 여자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었던 저 고전 예술은 단지 그것이 가득 찬 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곤살레스의 조각이 추구한 것은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정신의 상징이고 이 상징은 관람의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꼭 정면만은 아니더라고. 감사합니다.